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제 효과 중에서 원상 회복 부분부터 볼게요. 548조 봅시다. 1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죠. 이 정도는 봤죠.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받은 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자를 이렇게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금전 반환 같은 경우에는요. 1번 볼게요. 원상회복의 법적 성격, 이건 많이 봤죠? 그죠? 즉,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이 밑에 내용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 원상회복의 내용부터 봅시다. 반환 범위, 이익 전부의 반환이라고 써 있는데, 읽어볼게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죠. 그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건 봅시다.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 반환 범위가 현존이익에 한정을 해요.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받은 물건과 그 이자까지 가산을 해가지고 반환하라고 이렇게 선의 악의에 따라서 구별을 해 놓습니다. 부당이득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해제잖아요. 해제는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으로서 원상회복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에 관련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제 2번,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물 반환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물이라는 게 받은 것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원물 반환의 원칙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급부의 목적물이 남아있다. 그러면 뭐다? 원물을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수취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반환을 해야겠죠. 그죠? 무조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니까 과실도 수취했으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수취한 과실을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과실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 원물 반환 안 되잖아. 이럴 때 뭐가 한다고요? 가액 반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를 했다면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사용이익도 과실이므로 반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됐는데 이자가 을이 계약 해지가 되기 전에 병한테 임대차를 줬어요. 그러면 병이 차임을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차임도 이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 반환을 해야죠? 이 차임도 과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548조 2항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전을 받았으면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돼요. 548조 2항입니다. 가액 반환의 예외가 나오죠? 됐어요. 불가능한 경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 반환을 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무조건. 원상회복은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죠? 판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 1번, 1의 1번 판례는 봤던 지금 위에서 설명 다 드릴 내용이네요. 패스를 하고요. 2번부터 볼게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런 얘기죠. 한번 그려볼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이전을 받았어요.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등기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처분했네요.
처분한 다음에, 즉 처분했다는 것은 이 병이 현재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등기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죠? 이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병 보호받나요? 보호받죠. 왜 받죠? 계약 해제를 했지만 그 계약 해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고 뭐다? 등기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죠. 그리고 이 전 사람도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자였죠. 이런 경우에는 병이 보호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 갑이 이 계약 해제를 했더라도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뭐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됐잖아요. 이 을은 갑한테 해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반환을 해야 하는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가액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뭐 매매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매대금과 뭐죠? 매매대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이자까지 줘야 한다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2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죠. 처분하여 계약 해제를 했어요. 해제에 따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죠. 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지금 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인은 원상 회복 의무로서 뭐죠? 가액을 반환을 해야죠.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처분 당시에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받은 돈이죠. 시가 상당액 받은 돈과 뭐다? 처분으로 얻은 이익까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들로부터 법적 이자까지 가산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네, 정리를 이렇게 밑에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원상회복 의무를 다 봤죠? 지금 계약해제의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예, 손해배상 청구 해야 돼요. 551조 볼게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죠? 1번 볼게요. 해제 원인에 귀책이 있는 상대방에게 해제권 행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지금 법정해제니까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사유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 예를 잘 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타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매수인이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를 한 경우 봅시다.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저기 어디죠? 민법 총칙에서 이중매매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제1매수인입니다. 을이.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넘겨주면 좋았는데 이 병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에게 제2매매를 하고 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이중매매는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요? 이 갑과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병이 이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 배임에게 가담을 한 거예요. 병이. 이런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무효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지금 을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을은 이제 병이 유효한 이중매매여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을은 더 이상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이행불능이 발생한 거죠.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죠? 더 이상 소유권을 못 받으니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뭐다? 법정 해제 사유잖아요. 이행불능이. 그래서 을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배우잖아요. 을이 이렇게 해제되기 전에 만일에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정이라는 사람한테 전매를 해요. 전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한 것을 다시 이렇게 또 다른 매매를 통해서 넘겨주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를 했어요.
전매를 했는데 이 매매 당시에 갑으로부터 이렇게 자신이 매수를 할 때는 1억에 자신의 매매 대금을 1억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 정한테 전매를 할 때는 1억 5천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 을은 전매를 못하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아니었으면 전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매를 했을 때 1억 5천에 했으면 얼만큼 손해가 난 거죠, 을이? 예, 5천만큼 손해가 난 거죠. 자신은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판 거예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이 갑의, 그죠? 갑과 이 병의 매매 때문에, 제2매매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이 사람이 실현을 못한 겁니다. 그 5천만 원을 을의 손해라고 할 수 있죠? 그 손해를 이 을이 갑한테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됐죠? 그래서 지금 방금 뭘 설명드렸죠? 해제를 할 때, 해지 또는 해지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이 예는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원칙을 합니다. 이행이익 배상이 뭐죠? 이행이 됐더라면 자신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내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판례 태도는 이 자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번까지 다 봤죠? 뭘 봤죠? 계약 해제 효과 1, 2, 3번 봤어요. 1번 뭐였죠? 채권관계의 소급적 소멸을 봤고요. 두 번째 뭐 봤죠? 원상 회복 의무를 봤죠? 세 번째 손해배상을 본 겁니다. 됐어요. 이 4번 이제 봅시다. 그러면 계약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을 양 당사자 이렇게 각자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 이행 사이에 뭐가 있다? 동시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상 회복을 할 때. 지금 보세요. 549조 봅시다. 해제 시 원상 회복의 경우에 준용한다. 뭘? 동시행 항변권을.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원상 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원상 회복 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즉 손해배상까지 합쳐가지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이 예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다 봤습니다. 그러면 해제권에 특이한 소멸 원인이 있대요. 주로 이제 법조문 내용들인데 이 법조문들을 한번 여러분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547조 봅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다. 이건 봤죠?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래서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 보다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고 나왔죠? 됐어요. 552조 봅시다. 해제권 행사 여부와 최고권.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 양 볼게요. 전하의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것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중도금을 을이 이렇게 갑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은 뭘 하죠? 최고를 하죠. 이행하라고 이행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했는데 을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이 그때 즉 매수인이 이행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때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그죠? 우리가 근데 뭘 배웠죠?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해제권 행사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해제권 행사를.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갑이 해제권이 발생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을은 이 갑이 해제권을 바로 행사를
하면 그냥 계약이 깨지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해결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갑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해제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을은 불안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매매 계약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갑에게 뭘 한다고요?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할지 여부를 확답을 최고 물어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최고를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해제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항에서 뭐라고 하죠? 이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을이. 그죠? 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봤죠? 해제권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뭐다? 소멸을 합니다. 해제권이. 아시겠나요? 해제권이 소멸하면 발생된 해제권이 소멸되죠? 그러면 이 계약은 해제권 행사 안 됐으니까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지금 그 얘기를 552조에서 한 겁니다. 해제권의 소멸. 지금 소멸, 특이한 소멸을 좀 배우고 있죠? 소멸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552조에서. 553조 볼까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을 봅시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될 때는 해제권을 소멸한다. 그러겠죠? 해제권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면 그 해제권을 소멸시켜야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볼게요.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전에 발생만 한 거예요. 행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해제권을 소멸하겠죠. 자신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이니까. 됐죠?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왜 형성권이죠? 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해제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는 우리 법에 적용을 받아요. 제척기간이 뭐냐면 법이 인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10년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해제권은 또 소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럼 법정 해제를 다 봤네요. 그러면 이제 약정 해제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처음 시작할 때 해제 시작할 때 약정 해제는 그닥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왜 떨어진다고 했죠?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거예요. 해제 사유를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지금 법이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 빈도도 떨어지고요. 중요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볼게요. 543조에 계약, 여기서는 포인트가 계약이네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계약은 해제 사유를 약정한 약정 해제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법률 규정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법정 해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거의 동일한데요. 거의예요, 거의. 완전 동일이 아니고 거의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 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다른 거죠. 법정 해제는 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이고 사유가 약정 해제는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하자. 약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번은 그냥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2번 봅시다.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별개의 해제권이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두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 해제권을 딱 사유를 정했어요. 그렇다고 법정 해제권 발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죠? 이행 지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 해제권도 발생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해제권의 규정의 준용 여부. 그죠? 거의 동일하니까.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거의 동일하니까 약정 해제권의 경우에 법정 해제권을 준용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준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1번 봅시다.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준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동시이행이라든지 해제권의 소멸이라든지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적용 안 되는 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법정 해제 발생 원인에 관한 규정. 왜 적용 안 되죠? 법정 해제 발생 원인은 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인데 약정 해제는 그게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성질상 약정 해제는 약정위에서 사유를 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겠죠. 왜 그러죠?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경우에, 즉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지만 약정 해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규정,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합의해제 들어가 볼까요? 합의해제는 출제가 잘 됩니다. 한번 의의부터 볼게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해제권의 발생 의무와 무관하다. 즉 해제는 여기서 지금 해제라고 하는 것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해제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합의 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해제권 발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당사자만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이후에 이 둘 다 갑자기 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뭘 하냐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두 번 나오죠. 이게 합의 해제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죠. 하지만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계약이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해제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볼까요? 계약의 합의 해제는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입니다. 그죠? 또 다른 계약으로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 계약의 뭐다? 청약과 승낙, 즉 계약이라는 얘기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계약의 합의 해지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그죠? 청약자와 승낙자 둘 다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1-1번 볼까요? 묵시적인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문장 자체를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방치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묵시적 합의 해제가 된 게 아니고 뭐다?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묵시적인 합의 해제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2번 볼게요.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고 매수인이 이유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기출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태로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벌써 이 갑한테 이렇게 준 경우죠. 그 상태에서 갑은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공탁을 해요.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이 이 매수인한테 바로 돌려주면 좋은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 어떻게 했죠?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수령해 갔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렇게 공탁했다는 것이 뭘 표시를 하죠? 아, 나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즉, 나는 계약을 깼으면 좋겠어. 이 소리고, 을도 별 이유 없이 법원에 맡겨진 금액을 공탁해 갔으면 을도 그래, 갑이 이행할 의사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돈을 내가 갑한테 줬던 것을 이렇게 다시 법원을 통해서 공탁한 것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방치한 건 아니죠. 3번 볼게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기출이 됐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서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3번 이 판례에서 무슨 얘기냐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해야 돼요. 즉 이행지체 없이도 이 소리랑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이행지체는 어떤 해제의 경우죠? 법정 해제죠. 그래서 이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사유로 하지만 지금 합의 해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합의 해제는 이행지체를 사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맺은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할 의사 없다는 걸 다른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당연히 합의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행지체가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합의 해제가 여기서 잘 나옵니다. 2번에서 2번 잘 보셔야 돼요. 합의 해제의 효력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해제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봅시다.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갑과 을이 그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2개가 됐죠. 이건 계약이죠. 지금 합의 해제 계약이에요. 계약에는 뭐가 들어오죠? 계약에는 무수히 많은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다? 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 위한 계약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 따라서 합의 해제는 내용이 정해지는 거지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건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나요? 다시 볼게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다? 해제의 효과가는 민법 규정은 적용된다고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2번 볼까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도 해제죠. 해제이기 때문에 해제 정의상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동일하죠. 우리가 배웠던 법정 해제랑.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소급적으로 계약이 없어지면 물권적 효과에 따라서 소유권도 등기 없이도 바로 복귀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적용이 된다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어떤 것이 적용되지 않는지 법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의 당연 복귀 이건 적용된다는 얘기죠. 3번 볼까요? 이게 또 잘 나와요.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 해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사유로 하기 때문에 법정 해제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있어서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 조문은 적용된다고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사유 자체는 당사자들이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요. 네, 판례를 볼까요? 이 판례에서 이제 시험에 쭉 나오는 건데 방금 내용을 했던 내용을 이렇게 대상으로 판례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1번 볼까요? 이것도 두 개죠, 별이. 합의 해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예고하는 계약으로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죠. 보다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결정돼요. 그래서 뭐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가장 뒷문장이 무슨 얘기냐면,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하니까 이자까지,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이렇게 쳐서 반환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원상회복 의무에서. 근데 이 조문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죠. 한번 이거 이해를 하셔야 할 텐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을이 뭐 1억을 먼저 줬다고 합시다. 근데 법정에 대해서는 이 1억만 주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1억 플러스 이자까지 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돌려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합의해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합의해제는 왜 아닐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 내용 중에서, 근데 지금 내가 먼저 1억을 줬잖아. 그 1억을 반환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막 이자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받은 거 그냥 1억만 돌려주기로 하자 하는 내용을 합의해제 계약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이렇게 법정 해제처럼 이렇게 이자를 줘야 한다. 이 규정 적용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1번 다 봤고요. 2번 봅시다. 그러면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그죠? 설명드렸죠?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사유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3번 볼게요. 합의 해제의 경우도 계약 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은 미리 예전에 설명드린 건데, 이건 왜 그럴까요? 합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거일 뿐이지, 만약에 제3자에 관한 내용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다면 이 제3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계약으로 우리는 제3자 보호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죠. 4번 볼게요.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까지 볼게요.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및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회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계약금 중도금 반환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렇게 꼭 반드시 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네, 5번 볼게요.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이거 뭐죠? 물권적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해제라는 지금 법정 해제, 뭐 약정 해제, 그리고 이 합의 해제 공통사항이에요. 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공통이잖아요. 그죠?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이 모든 해제에서 공통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뭐라고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등기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한테 말소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이 을한테 너 현재 네가 등기를 지금 없애야 하는데 가지고 있잖아. 이것이 뭐라고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 청구권은 뭐라고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은 우리 무수히 많이 봤죠? 이 내용들. 됐어요. 6번 볼게요.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계약 자유 원칙상 허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합의 해제를 했다가 이 합의 해제된 것을 효력을 없기로 하고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하는 거, 부활시키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 됐어요. 다 됐고요. 이제 이 표가 아주 중요해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세요. 아시겠나요? 여기 이것만 잘 외워도 시험 문제 맞힐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해지를 볼게요. 여러분, 해지 뭐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보험을 해지한다. 왜 해지라고 하죠? 해제라고 안 하고? 이게 답이죠. 왜? 무슨 얘기냐면 보험은 기존에 만약에 보험 쭉 들었어요. 10년 전에 들었던 보험을 갑자기 이 시점에서 딱 그만두죠. 그만두는데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치나요? 돈 낸 거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시점부터, 즉 이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550조 볼까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언제부터요? 장래예요. 이것은 해지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의의를 볼게요. 계약의 급부 의무가 특정 시점에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매매가 있는 반면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도 있죠. 그죠? 임대차,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건 임대차가 있죠. 이런 해지는 이런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장래에 향하여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이것도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차이점은 해지랑 차이점은 소급표가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임대차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은 맺었어요. 맺었는데 계약이 아직 이행 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해지를 할까요? 해제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도 상관없죠. 이것은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지를 할 때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 을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지를 하는 거죠. 장래 소멸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도식적으로 임대차는 해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해지권의 발생. 법정 해지권. 해제와 달리 해지는 해제권 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 해제에 관해서 시험을 내면 해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지문에서 그냥 하나 정도 딱 건드리는 정도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구성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계속적 계약의 개별 규정에서 그죠? 계속적 계약. 방금 우리 임대차 얘기를 했죠? 임대차 쪽 조문을 가보면 이 해지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지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면서 예를 봤죠?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른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권. 계속적 계약 관계의 특성상 계약 당시와 다른 사정이 생긴다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약정 해지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는 해지권을 발생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정 해지권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해지권도 똑같죠. 해제권이랑. 발생했다고 무조건 행사하는 건 행사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해제권 규정이 준용이 되죠. 따라서 해지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겠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그리고 또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불가분성도 적용이 되겠죠. 판례 볼게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의사표시 규정은 웬만해서는 명시적인 경우만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묵시적으로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볼게요. 법정호는 혹은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 시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여기 포인트는 이거겠네요. 또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상대방에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 해지 효과는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위쪽을 보세요. 명시적이라는 게 뭐죠? 나 이거 해지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경매 신청 등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명시적으로 하는데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이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런 경우에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단계의 행위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전제로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지의 효과에 볼까요? 551조는 봤던 조문이죠. 뭐다? 해지 할 때도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됐어요. 위에는 다 설명했고요. 이거 뒤에 건 봅시다. 따라서 해지 전에 성립하여 이미 이행한 채무는 반환 의무가 없죠. 그렇죠? 보험 해지를 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그 보험료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해지 이전에 계속적 채권관계에 따라 이미 발생한 채무는 해지되더라도 존속한다. 즉 해지를 딱 이 시점에 했는데 이 시점에 유효하죠. 해지는 이때부터 이제 효력을 성하니까 이 시점에 발생한 어떤 채무의 뭐 이자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이자 채무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유효하니까. 이게 원본 채무가 이때 발생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볼게요. 2번은 봤죠? 그죠?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번 볼게요. 해지 시에도 계약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해지하면 청산이라고 하는 게 돌려줄 거 있으면 돌려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4번 합의 해지도 합의 해지처럼 이 경우도 내용이죠.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합의 해지도 똑같아요. 이 얘기는. 판례 볼게요. 합의 해지는 해지권의 유무에 불과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케 하는 걸 내용을 하는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합의 해지는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지에 관한 548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죠? 뭐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을 회복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반드시 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